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의 무분별한 준설 작업으로 신천 수달의 서식지가 파괴돼 수달이 떠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최근 물고기와 새들의 산란기인데도 다시 대대적인 준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대구시가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수달의 서식지인 신천에서 굴착기들이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가의 수변 식물 군락은 보이지 않고 대신에 모래와 자갈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준설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하천 정비 작업 때문입니다. 7월 말까지 넉 달간 진행되는 준설 작업은 신천 전역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물고기와 새의 산란기인 4월부터 6월까지 기간과 겹칩니다. 하천 생태계에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잉어들이 산란하고 그 육상에는 오리들이 산란을 하는데 딱 그 시점에 준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완전히 무시한 엉터리 행정의 저정적인 처사다. 하천 관리를 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산란기를 피한 겨울철에 준설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목적과 방법이 하천 생태계를 의식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05년 신천에서 수달 서식이 확인된 이후 15년 이상 준설 작업을 최소화했지만 홍수와 같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식 준설로 신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에게도 바로 나타납니다. 어느 곳을 가도 사실 수달의 흔적은 다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한 2, 3년간은 정말 몇 군데에 몇 개 수달의 흔적을 볼 수가 없거든요. 대구시는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받아 홍수를 예방하려고 퇴적토를 걷어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갈이 퇴적된 구간 전체 구간을 준설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 있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그 구간만 저희들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하천 내에 설치한 구조물과 과다하게 심은 나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여름철 홍수 때 범람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홍수를 예방하겠다면서도 대구시는 세금을 들여 신천 둔치에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과 같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목 행사로 신천 둔치에 2,5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홍수를 유발하는 그런 식의 하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구시 하천 정책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환경단체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구시의 하천 정책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전국에서 의료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병원이 부족한 건 이미 알려져 있는데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야간에는 약조차 구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7월부터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 심야약국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약을 구입하고 약사와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행 2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 경북에서 운영 중인 심야약국은 5개 시군에 약국은 8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구는 6개 구에서 10곳이 심야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에는 없습니다. 구군 간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대구는 2013년부터 10년 넘게 운영하며 그나마 참여약국이 늘었지만 지역 간 거리가 먼 경북은 참여약국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야약국은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이고 오남용을 방지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운영 인건비는 대구의 경우 시와 구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 중인 경북은 전액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든가 사실 아주 오지 지역 같은 데는 필요하지만서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나 많은 국비 예산을 수반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또 정해질 것 같긴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야 의료 취약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상북도는 22개 지자체 중에 조례가 제정된 곳 한 곳도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이 의료 사각지대 문제에 전혀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거나 의지가 없었거나 하는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공공심야약국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1월 질지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규제 혁신 대표 사례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최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북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대구 지역 병원 이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는 약 60만 6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9만 7천 명의 1.2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비중이 78.1%, 경기 8.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구는 2.5%에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2.4, 부산 2.1% 순이었습니다. 진료 과목으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통합 순으로 많았고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몽골 순으로 외국인 환자가 많았습니다. 네, 동해안 지역에서는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포항공대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지가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공대 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규설 기자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진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은 현대가 아산병원에 투자하면서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가 후원을 하는 포스텍 의대는 이런 설립 이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적자거든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텍이라는 어떤 위상과 기초 학문과 그동안 쌓아오는 그 아이텍, ICT 기술이 같이 폭합이 된다면 분명히 저는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에는 임상 의사가 의료 현장의 필요에 의해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을 해 성공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아이템 같은 걸 개발을 했을 때 이게 궁극적으로는 환자한테 쓰여야 이게 효과가 결국 이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이제 아이디어들은 임상 현장에서 보통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 포스텍이 의대 유치에 실패할 경우 포스텍이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포항 공대에서 다양한 이제 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유전자 치료나 아니면은 세포 치료 같은 이제 플랫폼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연구 중심 의과 대학이나 의사과학자를 통해서 그 실제 이제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이어지지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가가치 있는 제품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항은 미국 보스턴, 스위스 바젤 같은 바이오 클러스터를 꿈꾸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기업들은 포항에는 임상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포항공대의 의사과학자를 많이 배출하고 또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이 들어오면 훨씬 더 근거리에서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포항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기초 연구는 포항에서 임상과 제품화는 서울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선 포스텍 의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린이날 모든 팀이 우천 취소로 쉬어간 2024 신한 솔뱅크 KBO 리그 중간 순위에서 삼성은 20승 1무 15패로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시즌 초반 8연패로 하위권이 유력해 보였던 삼성은 4월 한 달간 월간 팀 승률 선두를 달리며 반등했는데요. 상위권과 중위권의 갈림길에 선 삼성에게는 5월 성적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건 기자입니다. 선발진에 다소 의문부호가 있지만 투타 전반에 균형과 탄탄함을 보이기 시작한 삼성 라이온즈의 4월. 무엇보다 팀의 새 외국인 타자로 리그 출루율 선두이자 타율 2위를 차지한 맥키넌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출산휴가 복귀와 함께 파리에 머물러 있던 팀을 상위권까지 이끈 맥키넌. Got another kid that we had in April, so maybe dad strength. I don't know. Nothing crazy. There's no secret. Just trying to go out there, have 4 or 5 good at bats every day, and that's kind of all I've been doing the whole year. 중심 타자의 무게감과 더불어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진 삼성은 5월도 두산전 2연승으로 시작했지만 홈으로 이어진 롯데와의 2경기를 모두 내줍니다. 불펜의 피로감이 느껴지며 이틀 연속 역전패를 기록한 삼성은 1위 기아와 2위 NC가 가시권에 있지만 4, 5위 그룹과도 한두 게임 차에 불과합니다. 롯데와의 어린이날 시리즈를 마무리한 삼성은 이어지는 주중 홈 3연전에서 선두권 경쟁팀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합니다. 선발 투수들이 긴 이닝을 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승영과 이호성 등 젊은 피의 활약이 상승세 연결의 핵심이 될 전망. 그런 거 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마운드에 올라가서는 제가 타자랑 승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을 던질 생각입니다. 삼성이 과연 4월의 흐름을 5월에도 이어가며 선두권에 자리 잡을지 아니면 지금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 중위권 경쟁으로 접어들지 시즌 초반 성적에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주가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제주원정에서 8경기째 이어오던 무패 행진이 끊어진 대구FC가 최근 2연패와 함께 7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11라운드에서 대구는 상대 제주의 후반 반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0대1로 경기를 내주며 제주원정 무패 법칙이 깨졌습니다. 감독까지 교체했지만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 1무 2패를 기록해 시즌 5번째 패배를 당하며 승점 8점인 대구는 여전히 리그 최하위입니다. 꼴찌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는 다가오는 11일 홈에서 광주FC를 상대로 시즌 2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강한 호우가 발생하면 기상청이 직접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1시간 동안 50mm, 동시에 3시간 동안 90mm의 비가 오는 일명 강한 호우가 내리면 기상청이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40데시벨 이상의 경고 알림과 읍면동 단위의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규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